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5,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난 몇 달간의, 아니, 어쩌면 지난 6년간의 참담하고도 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33세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죠. 제 삶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다였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저녁에 식탁에 마주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일상. 그게 전부였는데 어쩌다 제 삶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지 저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이었던 김민주는 결혼 전에는 정말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작은 공장의 기술 영업팀 팀장이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늘 상냥했죠. 연애 3년 동안 잔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늘 수연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도 그 모습에 속았던 거겠죠. 결혼 후 6년 동안 민준 씨는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알아본 것이 최고라며 밀어붙였죠. 내가 다 알아봤어. 수연아,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그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정답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오답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가전은 금세 고장 나거나 기능이 별로여서 후회하는 시기였죠.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아,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았어라거나 업체 측 잘못이야라며 절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교적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웬만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조금 자기중심적이라도 큰 사고만 안 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성격이 민준 씨에게는 만만한 수연이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무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저희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조금 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미뤘는데 2년 전부터는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늘 저에게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함께 다니면서도 너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결국 여자 몸이 문제지라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았죠. 저는 사실 체질적으로 약한 편이라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민준 씨의 이런 태도 때문에 때로는 이 남자와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딱 하나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입이 걸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었습니다. 특히 화가 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에 비수를 맞는 기분이었지만 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라며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시댁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전형적인 아들바 보이셨습니다. 민준 씨가 무슨 잘못을 해도 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내가 잘 못한 거 아니니? 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님은 제가 전업주부임에도 살림이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주 간섭하셨습니다.
민준 씨도 어머님 편이었고요. 저는 시댁에 가면 늘 숨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차라리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늘 차가운 평행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던 남편은 다니던 공장 사정으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예상치 못한 실직. 저도 놀랐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죠.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민준 씨의 잔소리와 신경질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워 있어도 전업주부면서 잠만 자냐, 설거지가 조금만 밀려도 더러워 죽겠다며 소리를 질렀죠. 야, 김수연! 저 설거지 좀 그때그때 해라! 더러워 죽겠네! 나 그동안 없었을 때 집안 살림 개판으로 있었구만.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한심하다! 그 말에 저도 참다 폭발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둘이 밥 먹은 밥그릇 딱 2개밖에 없구만. 저녁이라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 있다면 모를까. 밥그릇 2개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그때 해. 이런 거 보이는 거 신경 거슬리니까 빨리 설거지해. 그리고 여기 설거지 밑에 발판 이거 빨래 언제 했냐? 왜 이리 더럽냐? 방 구석구석 보니 완전 쓰레기장이네. 이럴 거면 그냥 너도 나가서 일해라. 주방 찐득찐득한 것 봐라. 더러워 죽겠네.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해. 맨날 내가 청소한 거 몰라. 진짜 어이없네.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온종일 전업주부면서 집안 살림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 사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돈을 좀 모을 생각이나 해.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돈 벌어다 준다는 말 한마디로 저를 하인 취급하는 태도.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저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에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6년을 살았을까?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날들이 지속되면서 저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민준 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단절되었죠. 부부 사이에 존중이 사라지니 남은 건 서로를 향한 혐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시기가 지나가겠지, 남편이 힘드니까 저러겠지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사건은 제가 6년간 쌓아왔던 인내심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던진 마지막 비수는 결국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 비수를 맞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외출이 잦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한다더니 정작 서류 한 장 들여다보는 걸 못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한마디 꺼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싸늘한 침묵 혹은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뿐이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혹시 면접이라도 보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질문을 아예 못 들은 척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여보, 내 말 안 들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벚꽃 보러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벚꽃?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은데 사람이 밀집하는 곳을 가겠다고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뉴스 못 봤어? 사람 밀집 지역 가지 말라고 하는데 벚꽃을 보러 간다고? 절대 안 돼. 가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한가롭게 꽃놀이 할 때냐고요. 제 취업 준비는 뒷전이고 아내에게는 막말을 일삼으면서 혼자 꽃놀이를 가겠다는 그 이기심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당신이 뉴스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안 간다며? 그럼 당신은 더 이상 상관하지 마. 언제부터 내 일에 간섭했다고 그래? 그리고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다고 네가 몸이 좋아서 애라도 낳을 수 있어?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6년 같이 살면서 정말 나도 오래 참은 것 같다. 저는 그날 이 남자에게서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구나라는 차가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단순히 막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죠. 지금 캐리어에 짐을 왜 싸고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정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시댁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집에 올 거야. 시댁 쪽이랑 이야기 끝났어. 한 달이요? 재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시댁에 한 달이나 가겠다는 말. 그것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댁에 한 달이나 있다고 오겠다고? 그럼 나는 집에 혼자 있으란 말이야?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행동에 상관하지 마. 한 달 동안 당신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난 벚꽃 구경 우리 부모님이랑 보러 갈 거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평소처럼 참고 넘겼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은 이제 더 이상 제 상식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집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기만 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할 줄 알아. 남편은 제 말이 농담처럼 들렸는지 오히려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하겠니? 이혼해 줄 수 있으면 이혼해 줄래? 내가 말이야.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다. 맨날 잔소리만 늘어나서 정말 듣기가 싫어.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 내가 한 달 동안 집에 없는 동안 여기 집 정리하고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하고 너희 장모님 댁으로 가던지 너 알아서 해. 재산 분할하고 이혼 위자료도 줄 테니까. 그리고는 문을 쾅 닫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6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벚꽃과 한 달 가출, 그리고 이혼 통보라니. 저는 슬픔을 넘어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날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제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정말 24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제게 남긴 것은 이 차가운 집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집안 살림도 못하는 한심한 아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제 마음속에 섬뜩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날 진짜 무시하는구나. 남편은 저에게 이혼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벚꽃 놀이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남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한 달 동안 나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남편이 뱉은 이 무책임한 말은 저에게 자유이용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서는 마치 싱글로 돌아간 듯 신나게 벚꽃 사진이나 올리고 있겠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에너지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정리였습니다.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던 물건, 결혼 생활 내내 제 의견을 무시하고 샀던 가구, 남편의 잡동사니를 모조리 처분했습니다. 모든 짐을 싹 다 정리해서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남편의 옷가지 몇 벌과 기본 가구뿐이었죠. 동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사를 갈지 말지는 나중 문제였고, 일단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실직 상태이긴 했지만 그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혼 6년간 제가 전업주부로서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뱉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겠다는 말을 문서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비우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저녁, 술에 잔뜩 취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서 다 너한테 화풀이했어. 뻔뻔한 사과였습니다. 술김에 하는 사과는 진심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남편의 감정에 휘둘리던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웃긴 일은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으면 시댁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시어머니께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댁도 며느리가 나가든 말든 상관 안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버릇 없음 뒤에는 시어머니의 아들 무오류 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민준 씨 좀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이혼 절차 밟아야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너 뭘 잘했다고 지금 전화질이니? 왜 이혼하기 싫은가 봐. 전화한 거 보면 겁이 좀 났니?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잘해야 이런 상황도 안 오는 거 아니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실직하고 아내에게 막말하고 집을 나가도 모든 책임은 며느리에게 있다는 태도. 그게 무슨 말이세요? 당연히 이혼할 건데요. 제가 뭐가 겁이 나요? 어차피 저도 능력도 없고 매사에 부정적인 남편, 뭐가 좋다고 끼고 살아요? 저는 그저 집에 빨리 좀 보내라고 전화한 건데요. 그래야 빨리 이혼 절차 밟고 저도 제 갈 길 가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한 어머님의 아들, 제발 데려가세요. 반품시킬게요. 저도 모르게 마지막 말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께 대들지 않던 제가 던진 반품이라는 단어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반품 통보를 들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난리를 쳤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슬금슬금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벚꽃 놀이도 끝났고 시댁에서의 한 달 휴가도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지만 집안을 둘러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텅 빈 거실, 휑한 주방. 짐이 다 어디 갔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시댁에 전화해서 우리 민준이 좀 설득해 주세요 할 줄 알았겠죠. 내가 말했잖아.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한다고. 당신이 시킨 대로 했어. 모든 짐은 이미 신정집에 옮겼고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 짐 빼고 다 정리했어. 남편은 저를 붙잡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나도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스트레스를 푼 거야. 대화로 풀자. 응? 저는 남편의 변명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할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푼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결혼 10년도 아닌 6년 차에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치욕을 받아야 할까요? 그저 당신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제가 다 받아주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정말 위급한 상황일수록 서로 잘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데 당신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제 지난 6년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 때문에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다급해하는 초등학생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랑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보다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준비해간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준비해.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제라도 나 내 인생 찾을 거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짓눌렸던 제 어깨가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6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혼 절차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조금 길어졌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실직 상태이기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 결혼 기간과 제가 전업주부로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벚꽃 놀이를 가겠다며 한 달 동안 알아서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사실 저에게 자유를 찾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저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디자인 관련 직종의 자격증을 다시 공부했고 곧 프리랜서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제가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던 6년간은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자녀 또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나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과 후회, 갈등이 쌓여도 내 탓이겠거니 참으면 되겠지 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뿐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막말과 무책임함 속에서 제 인생을 재정비할 반전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관계가 주는 불안과 고통이 행복보다 크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이혼해 줄 수 있으면 이혼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져줬어야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평생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기심을 받아주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지금, 무슨 일이 있던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인사 말씀과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